자, 저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열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받아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뭐 쪽지나 아무 어떤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속 시원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철인 3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평지에서 댄싱이 필요하냐? 댄싱이 뭔지는 다 아시죠? 사이클 탈 때 안장에서 일어나서 이제 페달링을 하는 그 기술을 댄싱이라고 하는데, 평지에서 댄싱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지에서 댄싱. 제 생각은 이제 댄싱을 이제 아주 특별한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댄싱은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힘을 더 줘야 되겠다 싶을 때 댄싱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작일 뿐이고, 이걸 뭐 기술적으로 따로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장에 앉은 채로 페달링을 하다가 약간 오르막이 나왔어요. 그럼 변속을 하겠죠. 변속을 했는데도 변속을 하는 목적이 이제 가볍게 더 쉽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더 빠르게 올라가려고 할 때 변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오르막에서 평지에서 타던 그 기아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평지에서 타던 기아보다 더 무겁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 평소의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싶을 때 이제 댄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지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지에서 그냥 일반적인 자세로 타다가 언제 댄싱을 주로 하게 될까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 대회 중에 코너링을 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그 구간에서 댄싱을 주로 하거든요. 코너링을 하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게 되죠. 그 코너를 돌고 나서 급히 가속을 할 때 그냥 앉아서 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힘이 다른 선수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자연스럽게 댄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지에서 댄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거죠. 자, 가볍게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서 댄싱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록 차이에 따라서, 뭐 자기 등급에 따라서, 아니면 욕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필 잘 타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어필을 잘 탄다. 어떻게 보면 사이클 동호인들의 모든 분들의 꿈이죠. 어필을 잘 탄다. 그 잘 타는 건 당연히 말씀드려서 뭐 빨리 올라가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궁극적으로는 빠른 게 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지만 잘한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산 어필을 잘 타는 방법, 일단 사이클은요, 코스가 어떻든 많이 타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많이 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형에서 다양한 기업이, 다양한 속도, 다양한 부하로 많이 타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선 이 정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혼자만 많이 타서는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보다 잘 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선 나보다 더 잘 타는데 왜 잘 타냐, 나는 지금 이 기어로 이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 기어로도 올라가네. 나는 지금 이 기어로도 무거운데 저 친구는 더 무거운 기어로도 더 쉽게 올라가네. 이런 거 실제로 보고 실제로 몸으로 느껴가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기술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필을 잘 타는 방법을 물어본다 그러면 1000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0만 가지,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한 구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를 정해놓고 이 구간을 올라가는 기록을 내가 단축하고 싶다. 그러면 뭐 매일 거기 가서 반복해서 기록을 체크하면은 언젠가는 빨라지겠죠. 하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기록을 더 이상 어느 선까지는 줄이겠지만 그 이상 줄이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타는 거예요. 사이클은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이클을 올림픽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km만 완주를 하면 되지만 보통 선수들이나 일반인들도 뭐 100km, 200km 월간으로 따지면 뭐 몇천 킬로를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기록을 당기기가 어려운 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잘 타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피팅입니다. 이 자전거가 내 몸에 잘 맞느냐, 특히 일어나서 댄싱을 할 때 잘 맞느냐, 핸들과 안장과의 거리, 내 팔과의 거리, 그 다음에 안장과 페달과의 거리, 이런 게 잘 맞아야 댄싱을 하고 싶을 때 하더라도 뭐 자전거가 불안하지 않고 또 원하는 만큼의 힘을 주거나 원하는 만큼 빨리 페달을 돌리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필 잘 타는 방법 물어보시면 일단 피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어를 잘 써야 됩니다. 기어 변속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잘 쓰려면은 어떤 기어에서 어떤 부하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한 가지 오르막 한 장소를 두고서 여러 가지 기어를 다 써보셔야 돼요. 그냥 힘들 것 같아서 안 쓰지 말고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쉬우면 얼마나 쉬운지 그걸 실제로 체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타시던 언덕도 과감하게 앞기어를 큰 거로 놓고 뒷기어를 더 큰 걸로 놓고 변속을 해가면서 타보시는 게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타던 기어만으로 타가지고는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엉덩이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전세계 모든 안장 제조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해진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편하다고 하는 안장은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대부분이 편하다고 하지만 나는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안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안장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안장을 사용해 보시는데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 자세가 뭐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좌골이 이렇게 저처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의자 바닥에 닿는 그 엉덩이 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좌골이거든요. 그 좌골이 가급적 안장에 많이 접촉이 돼 있으면 잘 타는 자세예요. 근데 그게 약간 엉덩이를 빼면 그 대퇴골 좌골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누워버리면서 여기 대퇴골이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분에 안장이 닿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통증이 일찍 올 수 있고, 대신에 좌골이 서서 골반이 서서 좌골이 안장에 많이 닿은 자세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때 문제는 허리를 더 많이 굽히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척추가 곧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안장을 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척추가 조금씩 특히 요추죠. 허리가 이제 앞쪽으로 많이 조금씩 유연해지면서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러니까 등이 굽는다기보다 허리를 굽히는 그런 자세로 자전거를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안장에 대해서, 안장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TV에서 연예인들이 자전거, 사이클을 이제 타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립선과 사이클과의 관계,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전립선은요, 그 내장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속에 들어있는 기관이지 몸 밖에 피부와 가깝게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아무리 타더라도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는 없고요. 아프다고 하면 요도겠죠. 요도.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뭐 피부가 닿으니까, 그러니까 요도가 아프면 아프지 그 전립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엉덩이가 안 아프려면 일단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장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유연성이 좀 좋아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이분들 이제 주로 이제 장거리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이클에서 뉴트리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뉴트리션 그대로 번역하면 영양인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칼로리 섭취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거리를 타는데 특히 시합 도중에 몇 킬로마다 어느 만큼의 음식을 섭취해야 내가 그 에너지를 적절히 잘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퍼지지 않고 제대로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몇 킬로마다 얼마 동안 몇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차고 넘치도록 많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 훈련을 하실 때 이걸 시합에 적용을 하시려면요, 시합과 같은 거리를 논스톱으로 타보셔야 돼요. 자, 시합과 같은 거리를 논스톱으로 타면서 실제로 먹어보셔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연습은 사이클만 하지만 시합 때는 수영까지 하고 나와서 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그 수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도 감안을 해서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합 중에 사이클에는 물은 필수적으로 한 통이 있어야 돼요. 입을 헹궈야 되기 때문에 무얼 드시든 입은 반드시 헹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중에 먹는 모든 음식은 대부분 다량의 그 당분이 섭취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입 안을 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내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당분이 들어가는데, 그걸 당분을 먹고 콜라를 또 먹고 바나나를 먹고 그대로 주행을 하시면 얼마 못 가서 입이 많이 상해요. 본인은 인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나 뭐 의사분들에게 물어보나 잇몸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철인 경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치아가 안 좋은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물은 한 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항상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음료나 콜라가 한 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특수 비법으로 만든 에너지 물통 하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이 떨어지지 않게 보급소에서 맹물을 항상 채워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에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콜라가 꼭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나나, 탄수화물, 전해질 보충을 해서 바나나를 섭취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젤이라든가 바라든가 영양 음식을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느냐? 기록을 많이 의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편차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에너지만 섭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제 기록보다는 이제 완주의 의미를 드신 분들은 그보다 뭐 여유 있게 많이 드셔도 됩니다. 남아도 되도록 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그 먹는 시간, 먹느라고 소비하는 이제 속도, 줄이게 되는 속도, 이런 걸 감안하면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섭취가 에너지가 딸려서 완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물어보신 분은 기록에 많이 이제 초점을 두신 분 같습니다. 내가 더 빨리 타고 싶은데 빨리 타려면 당연히 이제 고열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선에서 먹는데 시간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시합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해보세요. 사이클을 100km를 타는데 이 정도 속도로 가려면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 하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훈련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한 2,500, 3,000 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면 에너지 젤 하나에 100칼로리, 120칼로리 정도 하죠. 그거는 단순 계산해서 10개가 필요하겠죠? 아니, 25개가 필요하겠죠? 그것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물통에다 몇 개를 타서 섞어 놔야 되느냐? 이건 답이 나오겠죠? 물통 하나에 에너지 젤 20개를 넣어서 물로 녹여 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짜서 이제 10kg, 15kg마다 하나씩 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맹물로 헹궈야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건 좀 너무 많다, 그러고 나서 달리기까지 되도록 에너지가 너무 차고 넘친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줄이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적당한 열량이 얼마만큼인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5번째, 경기복 안에 속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건 뭐 개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철인 3종류나 사이클복은 속옷을 안 입는다는 전제하에 만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롤하르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기어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요즘에는 워낙 장비가 좋아져서 실제 도로에서 타는 것과 비슷한 부하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실제 내가 시합 때 쓰는 기어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평로라, 부하가 없는 일반적인 롤라에서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단순하게 타시라는 거예요. 앞기아는 당연히 제일 큰 기아로 타시고 뒷기아를 가지고 조절하시는데, 뒷기아도 워밍업 때는 뭐 한 19나 17 정도 가운데 정도 놓고 타시다가 이제 워밍업이 끝나시면 본운동에서는 제일 무거운 기아 11, 12 또는 13, 14에 놓고 지속조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롤라 위에서 인터벌 같은 거 막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롤라 위에서 인터벌 그냥 중상 정도의 강도에서 30분 이상 지속조를 하시는 게 롤러 트레이닝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론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자, 그리고 7번째, 사이클에서 퍼졌어요. 여기 실제로 이제 적어 보내시기를 봉크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봉크란 말을 제가 몰라서 추측하기에 이제 퍼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이클을 타는데 퍼졌어요. 에너지를 미리 섭취를 못해서 허기 가죠. 에너지가 없어. 어떻게 하죠? 이게 오르막일 때 닥치면은 답이 없죠.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가장 느린 속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빨리 뭔가를 먹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 이게 내리막이나 평지다. 그러면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가면서 뭔가를 먹어야죠. 근데 지금 내가 나한테 가진 게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겠죠. 그러면 어쨌든 다음 보급소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거리가 사이클 보급소는 15km니까 15km는 가셔야 되는 거고, 뭐 보급소를 막 지나치자마자 허기가 왔다 그러면 그게 한 2, 3km다. 제 생각에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로 가서 보급소에서 보급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참고 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손해보는 시간보다는 2, 3km 정도면 돌아가서 먹고 아니면 빨리 채워서 가면서 먹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 중에 사이클에서 퍼졌어요. 그럼 뭐 보나마나 가장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빨리 뭔가를 드셔야 되는 거죠.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시합 때가 문제지. 시합 때도 분명히 집중을 해서 타시다 보면 내가 허기가 지겠구나 안 지겠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에너지 소비를 약간 줄이셔야 돼요. 속도를 올릴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약간 줄여서 페이스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버틸 만큼 버틴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급소까지는 어떻게 하든 버티고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지나가는 동료한테 먹을 거를 좀 구걸을 해서 보급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때 맹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때는 목이 말라도 물을 안 마시고 가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탈수가 있느냐 없느냐, 배고픈 거랑 탈수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탈수가 오기에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그 현상입니다. 탈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은 있지만 배만 고프다 그거 하면은 물을 약간 입만 적셔가면서 가시고,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기력이 쇠진하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오히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마셔버리면 그 전해질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너지 소비를 더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빨리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서 버텨서 이제 다음 보급소까지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8번 펑크 대처법. 훈련이나 시합 중에 펑크가 났다. 특히 뭐 훈련은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펑크 난 채로 어디 고칠 만한 곳에 타고 터벅터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휠이 아닌 다음에는
펑크가 난 채로 자전거를 아무리 타고 가셔도 자전거 안 망가집니다. 특히 알루미늄 휠 갖고 계시는 분들은 펑크가 났잖아요. 그럼 내리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타고 가세요. 턱없 팅팅팅 튀긴 하지만 안 망가집니다, 절대. 그렇게 타고 가서 다음 어디 도시나 뭐 마을에 가서 자전거 가게에 가서 수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위험한 도로다 그러면 안전한 장소까지는 타고 가서 거기서 본인이 자가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전혀 망가질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카본 휠일 경우에는 절대 타면 안 되죠. 근데 카본 휠도 튜블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타고 가셔도 한 5km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튜블러 같은 경우는 바람이 빠지면 카본 림을 적당한 이제 타이어가, 단단한 타이어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상하지는 않고, 대신 그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카본 휠, 비싼 휠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재빨리 멈춰서 자가 수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펑크를 수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합 때 펑크가 났어요. 물론 빨리 수리를 해서 가시면 한 5분 이내로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연습을 하시면. 지금은 뭐 거의 튜블러보다는 클린처가 많으시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바꾸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시합 중에 막 심박수가 올라와 있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걸 침착하게 바꾸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타이어 수리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뭐 다른 영상도 많지만 저도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타이어 가는 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사이클 기록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 이건 뭐 어떤 코치가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이 타고나는 것도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장거리 지구력 종목이기 때문에 지름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기록을,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고 정도로 가되 그나마 거기서 빨리 효과적으로 사이클 기록을 단축하는 법이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다양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주일에 3번을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 한 번은 장거리를 타셔야 돼요. 3시간 이상. 두 번째는 인터벌을 하셔야 돼요. 고강도 짧은 거리를 힘차게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술 훈련이죠. 언덕에서 이제 댄싱 훈련을 연습을 한다거나 코너링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리막에서 자세를 최대한 내려서, 아니면 내리막에서 페달링을 고기화로 빨리 돌리는 연습, 그리고 코너링을 좌우좌우 빨리빨리 움직이는 연습,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뭐 매일 타신다, 5번 이상을 타신다 그러면 한 번은 반드시 3시간 이상 장거리를 타셔야 돼요. 장거리를 타실 때 굳이 빨리 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기아, 앞에 작은 거 놓고 타셔도 되고요, 큰 거 놓고 타셔도 되고, 뭐 가볍게 타려고 했는데 길이 뻥 뚫려서 바람도 뒷바람이야, 빨리 달리고 싶어, 그럼 뭐 멋있게 빨리 에어로젖에 취해서 달리시면 되고요. 또 오르막이 나와서 그땐 또 느긋하게 올라가셔도 됩니다. 강도보다는 타는 시간이 3시간 이상, 5시간까지 한 번은 꼭 타셔야 사이클 실력이 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장거리 한번 탔으면 중간 정도의 거리, 한 60에서 70km 정도 거리를 이제 강도를 좀 높여서 타시는 게 필요한데, 웜업 한 15분, 집에서부터 주로 이제 타시는 한적한 도로까지 가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타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올려서 타시는 그 구간에서는 일정한 심박수, 그러니까 변속은 자주 하시되 심박수는 일정하게, 내 몸의 강도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서 타는 구간이 한 30분 이상은 돼야 가장 빨리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 훈련도 필요하지만 대회를 많이 나가보시라는 거. 동네에서 하는 연습 경기, 작은 규모의 사이클 경기, 아니면 큰 규모의 사이클 경기, 아니면 철인 3종 대회를 자주 나가는 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회는 이런 패턴으로 시합을 해보고, 또 다음 달에 있는 경기는 이런 패턴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대회를 신청을 해놓으시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시게 되니까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 기록을 잘 올리는 방법. 물론 장비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장비도 자기 체력이나 그 대퇴 근력, 페달링,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를 타는 기술이 어느 정도에 오르면 그건 장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1203전 같이 독주하는 경기에서는 특히 장비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독이라고 봐요. 장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장비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커지고, 오히려 장비가 좋으면 많이 타야 되는데 더 안 타시더라고요. 고장날까봐, 망가질까봐. 또 험하게 막 안 타시고 세게 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장비는 제 생각에는 300에서 500만원 사이, 그 정도 울테그라 급이면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에어로 장비는 필요하지만 디스크 휠이나 에어로 휠, 이것도 사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허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허브가 잘 돌아가는 허브면 공기저항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대신에 이제 에어로 자세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시합 때 타는 그 자세로 많이 연습을 해서 페달링이나 호흡이 빠른 속도로 갈 때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슈즈도 있겠고 에어로 헬멧도 있겠고 복장도 있겠고, 하지만 장거리 경기에서 사이클 기록을 단축하는 방법은 훈련, 그 훈련을 그냥 맹목적으로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시합 때 내가 먹을 것들을 그대로 훈련 때도 먹고, 시합 때 갖춰야 될 복장을 훈련 때도 갖추고, 시합용 신발, 뭐 훈련용 신발 따로 두시면 안 돼요. 훈련 때 신는 신발, 그 클릿, 그 위치 그대로 시합 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합과 가장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로라를 타는데 에어로 자세로 탈 필요가 있는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정식이든 뭐 롤러든, 고정식은 이제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저희가 트레이너는 에어로 자세 취하기가 쉽죠. 자전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세로 강한 부하로 타시면서 에어로 자세를 타는 것과 이렇게 편한 자세로 강도로 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쓰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합 때 잘 타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무슨 훈련을 하든 에어로 자세를 취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워밍업이나 스트레칭, 특히 등과 허리 부분에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하시고 나서 본 운동을 하실 때는 에어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각가지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려면 이것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예를 들면 이제 펑크, 대회 중에 펑크나 대처 요령 이런 거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철인 라이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